이 빅딜이 어려우니 스몰딜로 상황을 안정시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지만 전문적인 능력보다 제 1의 선택 요인은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명절 시작이 되면서 우리 전부 걱정했던 게 한국 패싱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예. 다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또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전에 말하고 지금 완전히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앞의 말과 같다. 지금 언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표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뉴클리어 파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루비오는 CVID는 환상이다. 그래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일기 때와 같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내 언론에서 이걸 다 받아서 스몰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라고 지금 이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일기 때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기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일기 때 4.27 판문점 회담, 남북 간의 합의죠. 그 다음에 6.12 싱가포르, 이건 북미 간 회담 합의죠. 네. 여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일기 때와 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게 합의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기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을 가지고 지금 사고를 친 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 북한이 약속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핵을 완전히 없앨 거야. 그런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은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뉴클리어 파워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러면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의 핵 능력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핵 군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회담 일주일 전에 노동당 전원회를 열어서 모라토리엄, 나 이제 안 해. ICBM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합니다. 그럼 핵실험장 폭파하면 핵실험 못하죠? ICBM 발사 안 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를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 더 이상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하노이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 일부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ICBM 모라토리엄, 핵실험 모라토리엄은 이건 핵 동결이고요. 더 이상 개발하는. 그 다음에 영변 핵단지를 내놨다는 얘기는 이게 핵 군축이에요. 일부만 부분 비핵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 여기에 우리가 안심했거든요. 근데 안심할 말이 아니에요. 일기 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합의문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일기 때와 같이는 뭐냐. 그때가 스몰딜이었거든요. 핵동결, 핵군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 갑자기 보도 동향을 바꿨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착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북한 핵을 인정하고 확산되는 것만 막으려는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막는 거죠. 그 ICBM 능력까지 막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그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던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헤그세스 발언, 루비오 이 국무장관 발언과 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네.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백악관 대변인 말을 이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아직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김정은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당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동결 협상.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걸 핵 동결, 핵 군축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스몰딜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완전한 비핵화. 이걸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완전한 비핵화고 이게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딜이 어려우니 스몰딜로 상황을 안정시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상황 더 악화를 방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아직은 모른다. 스몰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 미국의 그 정보국장 예. 그 후보자의 그 청문회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뉴스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핵미사일의 위협을 축소하는 것이다. 예. 그 결국 자기네 ICBM만 막으면 된다.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그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원하는 어떤 속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섭섭해도 미국 입장에서 가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북한 핵 문제 악화를 못 막았잖아요. 네.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화성 19형까지 발사. 자, 트럼프 만나기 전까지는 2017년 11월에 김정은이 화성 15형을 발사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마지막이거든요. 네. 근데 하노이 깨지고 나서 바이든 정부 4년 지나면서 지금 화성 19형까지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화된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 미국에 대한 핵 미사일 ICBM 공격 능력을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얘기는 스몰딜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일단 안정화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익이 먼저. 포스트 아메리카. 이게 똑같은 거네.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이익보다 우리 국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다고 해서 섭섭해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DNI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I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의 컨트롤 타워예요. 네. 911, 9.11 테러 때 그 정보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정보기관 간의 협조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DNI거든요. 그러니까 DNI 수장이면 사실상 뭐 CIA의 어떤 뭐 경쟁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보기관의 최고의 정점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니까 이게 트럼프 정보기관의 사실상 수장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이 정보국장도 그런 위협에 대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는 사람이니까. 모든 정보기관은요. 사실상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으로 존재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정보 판단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NI 국장은 아주 중요한 수장의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게버드 여성이던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뭐 어떤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당연히 트럼프 충성파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하와이를 베이스로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아. 근데 하와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8년에 하와이에 ICBM 비상 정보가 오작동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북한 ICBM. 그러니까 하와이 주민들은 깜짝 놀랐죠. ICBM이 하와이.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면서 하와이, 괌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과대 포장한 이 엄포를 놓은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와이는 미국 본토보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CBM이 그러니까 북한의 ICBM이 미국은 못 가도 하와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하면 한 번 당했고 ICBM 그 북한에 그렇죠. 된 거죠 한 번 뜨겁게.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으로는 하와이 정도는 타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하와이가 가지는 북핵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경계심은 미국 본토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개보드는 사실은 북핵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 스몰 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와 의논을 하지 않는 일단 외무부 장관이 됐든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외무부 장관이 됐든 어떤 특별 라인을 좀 만들려는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일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뭐 볼턴 후임 보좌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일기 때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었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기성에 있는 전문 관료들을 이제 데려다 썼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돌발적이잖아요. 그렇죠.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책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어른들의 축이라고 했던 외교안보 라인이 그걸 막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장관 임명되면 임기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많이 잘랐어요. 뭐 트위터로 잘리기도 하고 뭐 왜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기 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일기 때의 대부분을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펜스 부통령도 나중에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여러 가지 자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일기 때 인물들은 대부분 안 불렀어요. 아, 진짜 그 적이 됐더만요. 정적이 됐어요. 예, 부통령이.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 외교안보라인 일기 때 외교안보인 경호까지 다 지금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때는 전문적인 능력보다 제1의 선택 요인은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러니까 그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백악관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 말을 그러니까 받아 적는 북한 김정은 보면 막 받아 적기만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스맨으로 채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뜻대로 하겠다.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트럼프 이기는 뭐냐? 뭐 한국과 협의하고 여기하고 협의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중재자 있고 이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 가장 효율적이고 스피디한 방식으로 트럼프라고는 지휘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 혼돈이죠.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저쪽하고 접촉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배려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이 직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취임식 첫날 어떻게 했어요? 주한미군하고 전화하고 김정은 잘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안보 그렇죠. 인사거든요. 사실 우리를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줄 거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정은하고 지금 대화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북핵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답이 없고 갑자기 미사일 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안 넘어가겠다 이건가요? 이번에는? 그게 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근데 답이 미사일 쏘는 게 답이 네, 되나요? 그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1월 초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북한 편으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보통 중장거리를 하면은 단거리는 1000km, 중중거리 2000km, 그 다음에 중거리가 2000에서 5500이거든요. 그럼 요 중장거리라고 그랬으니까 5500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거 괌의 사거리에 들어가요. 괌.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나 괌을 때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게 사거리가 2000km, 1500에서 2000으로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이 화살 1이 있고 2가 있고 불화살 3이 있거든요. 네. 화살 1이 1500km, 화살 2가 2000km.
불화살 3은 이 해상대 지상 SLBM을 의미해요. 이게 2,000km로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번엔 1,500밖에 안 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일 미군 후방 기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우리 괌과 주일 미군을 타격할 수 있어라는 거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보여줬거든요. 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난해 9월에 이미 갔던 거예요. 지난해. 그럼 지난해 갔던 걸 왜 또 보여줍니까? 자, 종합해보면 이거죠. 내가 날 내버려두면 나 계속 사고 칠 거야. 아, 사고 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하노이에서 기차 타고 60시간 갔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트럼프한테 뺨 맞고 돌아온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때처럼 쉽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그렇죠. 좀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아니에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뭐냐. 7차 핵실험. 그 다음에 ICBM의 정상각도 발사. 이 두 가지가 레드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요건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화답은 하는데 이걸 압박형 화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갈 건데 그러나 지난번처럼은 안 돼. 확실한 걸 가져와. 라고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죠. 네. 자, 이게 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밀당이 시작이 됐네요. 네, 밀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나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의외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왜냐면은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트럼프 유일하게 한 명이 돌아왔어요.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때 하노이 싱가포르 모두 준비했던 대북 특별 부대표 실무자가 NLC 수석 부보좌관으로 승진해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그레넬이라고 하는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하는 거의 국무장관 후보감이었어요. 중량급 인사예요. 전 주독일 대사인데 이 사람을 북한 문제 특임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진영을 다 갖췄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틈만 나면 취임 첫날 전화했죠. 주한미군에게. 그리고 틈만 나면 지금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김정은도 지금 생보가 제죠. 빨라졌죠. 지금 이 친형 불화살 3-31 전술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기지 보여주고 이건 네. 신호예요. 신호. 압박형 그러니까 밀당인 거죠. 나가긴 나가는데 이번에는 확실해야 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야,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할까, 화답을 할까,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켜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진짜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누가 맡겠어 이번에 미국도 못 맡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만 얻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라도 일단 우리 박사님 계속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거라도 좀 개정을 하자. 우리 핵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는 좀 쉽게 될 거로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이 좀 되거든요. 일본도 재처리는 인정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 부담비를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상당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일본에게 해준 재처리 정도는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농축도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 이란은 일정 수준의 농축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은 그걸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농축과 재처리는 권한만 주는 거잖아요. 미국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 아닌 권한을 주고 그다음 우리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졌으니까 평화적인 목적 하에 명분하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등가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스몰딜로 가게 되면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은 북한하고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우리를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야 통일 안 해? 민족도 아니야 그랬으니까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중재자 역할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 대한 바게닝 파워.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관철시키고
우리 이해관계도 관철시키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요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든 시끄럽든 여야가 당장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합의가 가능한 게 지금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이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아주 높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대략 많이 나오는 데는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스몰 딜로 간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80%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징이 뭐냐 또 이 자체 핵무장 여론에는 모든 여론조사는 진보 보수가 확 갈리거든요. 네. 이건 안 갈려요. 거의 진보 보수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지금 뭐 국회 외통위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모든 바게이닝 파워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스몰딜, 우리에게 불리한 스몰딜 일단 막되 스몰딜이 실현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은 이거 말고 등가물이 많아요. 뭐 자체 핵무장 여론이 자체 핵무장도 시도할 수 있고 되든 안 되든 그다음에 전술핵탄두 반입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스몰딜에서 북한으로 무게 추각하는 이 핵균형 이게 깨지는 이걸 다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 같네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 전사자들의 그 유류품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삼성 2G 휴대폰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김정은의 편지가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삼성 휴대폰,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휴대폰을 쓰고 있나 보죠? 삼성 우리 국내 제품들을? 글쎄요, 좀 의아스럽네요. 의아스럽네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워낙 이게 지금 러우 전쟁 심리전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북한에서 삼성 휴대폰을 공개적으로 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지폰이잖아요. 그렇죠. 투지폰인데 삼성 휴대폰을 러시아에 왜 가져갔을까? 그러면 러시아에서 전화 통화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10분도 숨기는데. 북한하고도 안 될 테고.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거기 그 삼성을 러시아까지 가져간다? 소지품 다 검사하고 갔을 텐데요. 첫 번째. 자,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편지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신년 인사 편지인데 지난번에 공개했던 그 편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나온 편지 글씨는 그건 김정은 글씨체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고 이걸 읽어주는 걸 각 병사들이 받아 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쇄돼서 온 게 아니라 그럼요. 친필로. 왜냐하면 그런 인쇄된 문건은 이런 얘기하면 좀 먹먹하지만 거의 신성 문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칠 때요. 김, 기역, 이, 미음 이렇게 못 쳐요. 김정은을 그래요? 그렇게 못 치고 특수문자 키를 치면 김정은이 한 번에 찍혀요. 어. 그러니까 북한 문건을 저희가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워드로 전환하면 깨져 나와요. 웽요음으로 읽혀져요. 그래요? 그 정도인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뭐 마음대로 쓴다? 그러겠네. 그 비록 인쇄된 거라 하더라도 직접 쓰신 글이니까 이건 정말 신성시 여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베끼는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일반인들이 쓴다? 야, 이거는 좀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왜 삼성을 북한에도 쓰기 힘든 수지폰을 그렇죠. 왜 러시아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첫 번째. 좀 얼핏 생각했을 때 그냥 중국에서 넘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신망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안 되죠. 아니 투지폰을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씁니까? 로밍도 안 되는데. 자, 이건 부정적인 가능성. 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면 이럴 수는 있죠. 과거에 몰래 들어갔던 삼성 투지폰을 병사가 가지고 있다가 투지폰으로 음악은 들을 수 있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래 숨기고 가지고 갔다. 이런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는 로고가 찍힌 걸 굳이 신분증까지 안 갖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갔을까? 그 다음에 편지 내용도 지난번하고 내용은 똑같거든요. 공개된 편지랑. 그렇게 보면 저는 가능성은 반반으로 나눠봐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또 아주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정은이 그 노동당 비서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음주 접대를 받은 40명의 남포시 온천군 당간부와 주민들의 이익 재산을 치면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강도 우시군 그 감찰원들이 남포시 온천군 당간부와 주민들의 어떤 이익 재산을 침해했다. 그 뭐 음주 접대를 받았다. 이 무슨 두 군데입니다. 뭐냐면 두 군데가 이제, 남포시 온천군은 뭐냐? 당 간부들이 예. 40명이 집단으로 음주 불량 행위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시군은 뭐냐? 농업감찰기관이 농민들의 재산을 수탈했다 이 얘기예요. 두 군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머리가 쭈뼛 쓴 게 이게 27일 날이거든요. 네. 그럼 설날이 29일이잖아요. 북한도 음력설 세거든요. 그래요. 설날 이틀 전에 비서국 확대를 열어서 저승사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김정은이 이게 특대형 범죄 사건으로 이걸 낙인을 시켰어요. 대형 비리 사건으로.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남포시는 뭐냐? 남포시 온천군은 뭐냐? 전원회의 관철,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 하면 지난해 연말에 했거든요. 그 관철을 위한 군당위원회를 개최해요. 근데 내용이 뭐냐? 군당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이후에 집단으로 음주 불량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걸 제가 해석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정상적인 당위원회 개최한 다음에 끝나고 뒤풀이. 회식한 거예요. 뒤풀이 한 거예요. 예. 별일 아니에요. 술 마신 거. 예. 아니 8.15 원석도 큰일 하면 직원들이랑 회식하잖아요. 안 하나요?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회 끝나고 술 먹은 거예요. 아니 40명이 술 먹었는데 이걸 집단 음주 불량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니 자기도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와인 따라주고 마시거든요. 그럼 김정은도 집단 음주 불량인가요? 이게 뭐가 잘못이지? 그다음 두 번째,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이 감찰원들에 대해서 농민들의 재산을 특권을 이용해서 함부로 수탈했다. 네. 이 얘기는 원래 매번 있는 얘기예요. 왜냐, 중앙에서 지방에 뭐 공사하라고 그럴 때 자재나 원래 이런 걸 안 줘요. 명령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력갱생에 이러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세액 부담, 돈 걷거든요.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물품 걷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들어보면 뭐냐? 원래 있던 관행입니다, 둘 다. 원래 있던 관행. 근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게 좀 복잡한데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그 뭐냐? 곱하기를 승이라고 그래요. 지방발전. 지방이 세계적으로 낙후돼 있으니 저도 가봤거든요. 진짜 일제시대에서 변함이 없어요. 20은 뭐냐? 북한의 군이 200개거든요. 네. 1년에 20개 군에 생활용품 공장을 20개 1년에 곱하기 10년 하면 200개잖아요. 10년 동안 200개 군의 생활용품 공장을 만들라는 게 지방발전 20 정책이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에 20개가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촬영하는 날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렇죠, 말일. 예, 현재까지 한 10여 개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네. 김정은도 몇 군데 갔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했던 걸 김정은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선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온천군과 우시군이 21일 날, 26일 날 지방 공장을 완공식을 한대요. 준공식을 한대요. 김정은은 여기는 하필 안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지방발전 20승 정책으로 노동신문에 대문짝문하게 준공시켰다고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군당 위원장 같은 경우. 그러네. 그 사람들이 뒤풀이 한 거니까. 예. 근데 그럼 왜 그 지방발전, 지방 생필품 공장을 완공했다고 그렇게 빵빠레를 터뜨리고 이 사람들을 치느냐? 바로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발전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간장 공장, 된장 공장, 심지어 떡가래 보면 떡가래 공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옷 공장도 있어요. 이게 지방 특산물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첫 번째 많은 인민들에 대한 피해가 갔고
두 번째 완공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만한 이게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발전 20층 10정책을 준공한 두 지역의 지도부를 지금 쥐잡듯이 잡는 건 뭐냐? 인민들의 불만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니들 때문이야. 이 와중에 술을 먹어? 이렇게 뭔가 지방경제 공장들이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사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불만들이 생기니까. 왜냐? 처음부터 이 정책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지방에 아니 우리 뭐 군마다 옷공장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군마다 옷공장이 있거든요. 만들려니까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김정은의 원칙이 뭐냐면 원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거든요. 옷의 원료가 지방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특산품이 아닌 거예요. 다 된장 간장이고요. 기름, 참기름, 뭐 기름 짜는 공장. 근데 옷 공장이 왜 특산물이냐고요. 모든 곳에 이 특산물이.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정말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있죠. 네. 그런 것도 찍어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화학이잖아요. 그걸 지방에서 어떻게 작업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방발전 20층 정책은 20층 10 정책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장을 대형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지 왜 지방마다 군마다 낭비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자기가 잘못해 놓고 여기에 많은 부작용과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니 이제 쥐잡듯이 사람들을 잡는 거죠. 이게 김정은이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김일성 94년에 죽고 나서 북한은 97년 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네. 소위 미공급기. 고난의 행군은 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잘했다고. 원래 주민들은 미공급. 최소 30만에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진짜 뭐 꽃제비니 뭐니 별말을 들었던 게 그때인 것 같은데. 정말로 참혹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불만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김정일이 그 불만을 무모하게 해서 만들어 조작해낸 사건이 심화조 사건이에요. 그때 처형당한 장성택 자기 매제죠. 매제한테 심화조라는 걸 만들어서 6.25 때 간첩을 잡아내라고. 90년대 6.25 때 서관이라고 하는 그때 농업 담당 비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고구마 줄기 엮듯이 잡아내 다 조작이죠. 무려 2만 5천 명이 숙청당했고요.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처형당한 걸로 나오거든요. 10,000명 중에 그중에 40%가 신문 과정에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얼마나 참혹하게 고문을 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불만을 이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피해 숙청을 통해서 공포 정치력을 넘어갔거든요. 배운 거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2만 명이나 죽은 심화조 사건처럼 그렇게 피해 숙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인이 말했어요. 김정은이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뭐 저격조까지 만들어라. 수색조 만들어라.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1년 내내. 올해가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역점을 놓던, 아니, 10개 군에서 공장을 완공했는데 2개 군에 지금 비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5분의 1이잖아요, 벌써. 2개가 다 노동신문에 나온 완공한 20층 10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떠들었던 데예요. 네. 21일, 26일 날 노동신문 보도한 다음에 27일 날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29일 날 노동신문에 보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발전 정책 이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북러 밀착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원화대 달러 환율이 8,000원대가 2만 원대거든요. 그러게 이번에 저는 그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 병사들의 급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돈들이 러시아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북러 간에 루브라 결제에 합의를 했어요. 달러가 아니에요. 루브라로 들어오는군요. 루브라 갖다 어디다 씁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 국가랑 그 나라 화폐로 교환해서 하면 그 돈 갖다 쓸 데가 있나요?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거기다 북러 밀착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삐져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요. 지난해 북러 교역이 5%까지 하락했어요. 노동자 귀국시키고 있고 무역대표부 단둥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이 북한이 최대 한 500명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150명도 안 돼요. 다 들여보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죠. 자, 지방발전 20년 정책 후유증, 경제 엉망, 북러 밀착했는데 인민군 가는데 지금 학살당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80주년이라고 김정은이 거대하게 지금 선전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위기만 닥쳐오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나쁜 짓을. 심화자 사건 때. 위기 때는 꼬리를 잘라라, 희생양 찾아라, 조작해서 사람들 숙청해라 라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니 회의 끝나고 40명이 무슨 집단 음주 불량 행위예요. 그럼 뭐 지금 몇십 명 모이면 여기 다 지금 뭐 회식하면 다 걸리겠네요. 그다음에 농업 감찰기관이 지방에 공사하면서 세액 부담 걷는 거 다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틀리길 바라는데 이건 거대한 피해 숙청의 시작이다. 피해 숙청인데 이게 지금 그 전문을 읽어보면 곳곳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숙청의 예고가 들어있어요. 그럼 본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내가 왜 특별히 공개하느냐 이 사건을. 이게 혁명 완수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공개한다 이 사건.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내내 이런 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북한의 일반 주민 지도부는 올해 고단한 한 해가 될 거다. 야, 진짜 이러면 무섭죠. 이렇게 계속 감찰기관 뜬다 하면은.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북한의 그 화폐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예. 급등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북한 돈이 점점 가치가 폭락하니까 예. 이러면 또 북한이 이미 과거에 5차례나 화폐 개혁을 했다면서요. 또 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건 저도 이제 첩보가 반신반인데요. 지금 화폐 개혁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화폐 개혁을 하면 북한 돈은 휴지거든요. 그렇죠. 2009년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던 시기거든요.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됐어요. 고난의 행군 때 배급 체제가 붕괴되니까 이제 니들 먹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각자 도생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은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장의 경제 권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노동당의 경제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자본을 수탈하기 위해서 정말로요. 오늘 밤에 선언했어요. 내일부터 화폐 개혁한다. 그런데 1인당 10만 원 이상 안 바꿔준다. 그럼 수천만 원, 수억 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휴지가 된 거죠. 그게 나중에라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만큼만 개인 재산 인정해준다. 그렇죠. 그 형편없는 돈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권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일이, 이제 김정은은 뒤에 숨어 있었지, 후계자였죠.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쓰느냐? 당 재정기획부장인 박남기한테 뒤집어 써요. 그래서 박남기를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기였어요.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아니 100억 원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만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달러를 가지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예. 안전자산으로. 예. 그래서 북한 시장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달러가 없으면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시기에 국경 봉쇄하면서 국경 봉쇄하면은 달러가 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돈을 안 쓰면 안 되게 강제 조치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울며 거저 먹기로 달러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렇게 시작되다가 지금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이 거의 3년 이상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경제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 시기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왜냐? 국제교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열면서 북한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상대평가. 이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만간 화폐 개혁을 한다. 네. 그 설이 지금 맞물리면서 북한의 화폐는 지금 8,400원에서 지역에 따라서 4만 원까지 간 데가 있어요. 3만 원까지 간 데도 있고 지금은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위안화는 1,200원대였는데 지금 3,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환율이 폭락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미 가난한데 거기서 또 폭락해버리면 진짜 힘들겠네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제 저도 탈북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통화 가끔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화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만일에 내년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 되면 나는 없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 가슴 아픈 게 여기 탈북민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수수료가 30에서 50%예요. 브로커들이. 그다음 이게 또 배달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거니와 보내주면 배달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분들 북한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절박해요. 절박해. 아, 진짜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럴 때 김정은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김정은,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규제, 해제, 그 다음에 개방 정책으로 인한 어떤 그 경제 지원 이런 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텐데, 어쨌건 일기 때 27통이나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질만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미 친서가 오고 간 게 아니냐. 아, 공개는 안 했지만.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거든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27통이나 오고 갔어?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저 정도 얘기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김정은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뭐 추론입니다. 내가 보낸 친서 잘 받았어? 이게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론이죠. 개인적인 추론인데 친서 정치는 거의 기정사실일 거다. 왜냐? 일기 때 탑다운 둘이 직접 했거든요. 둘이 직접.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전날 트위터로 만나자고 그랬더니 김정은이 쪼로 달려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친서 정치는 거의 정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 스몰딜 이런 거는 뭐 우리 안보 문제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살 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일원으로서 세계 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제재 해제 받고 세계 경제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경제가 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북한의 민도도 올라가거든요. 네. 시민의식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는 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발언도 있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이번에도 했거든요. 김정은이 해안에 많은 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원산 갈마 해양광단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길이가 한 5, 6km 되거든요. 이게 명사 심리예요. 네. 그 모래가 우는 모래 바다 명사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물도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지어놨어요. 특급 호텔부터 시작해서 리조트, 펜션, 아파트형 민박까지 제가 보기에는 동시 수용 능력이 10만 명 이상이 넘을 거예요.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최소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래를 김정은이 걸고 있거든요. 아, 관광은 특징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 좋아서 돈 쓰니까. 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좋은 호텔 많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풍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 미래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또 관광은 대북 제재의 예외예요. 아, 그래요? 예,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올해 5월 달에 원산 갈마 해양광단지 완공을 지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지연, 백두산이죠. 그 다음에 마식령 이런 데랑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지난해 북한 관광객이 공식적으로 1,500명이에요. 러시아 거의 없네요. 예, 거의 없어. 중국은 한 명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1,500명이 수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1,500명이 가갖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도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문제가 있잖아요. 원산에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긴 플로리다나 하와이, 마이애미가 아니거든요. 동해안 1년에 길어야 한 달 반, 2달 해수욕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6개 지구입니다. 마식령, 원산, 서광사, 울림폭포, 통천, 금강산. 이 6개 지구를 순환 코스로 만들어서 잠은 이제 원산 가면 자기하고 겨울에는 마식령, 여름에는 해수욕, 통천, 서광사, 울림폭포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안 가죠. 이 대북제재 국면에 대상이 그렇죠. 아니죠. 누가 갑니까?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가죠. 그 오토 원비호 씨 그 들어갔다가 그 구속돼 있다가 결국 나와서 사망했잖아요. 미국인. 그렇죠. 거의 식물인간 돼서 그럼요.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용해주고 트럼프와의 관계만 트이면 이거 관광 가거든요. 네. 상품성이 있어요. 원산만 갖고는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원산 그쪽 지역을 다 연계한 거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금강산도 지금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게 뭐냐? 그 계획의 일환이에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팁을 던지는 거죠. 너 콘도 있지? 관광시켜줄게. 김정은도 솔깃하죠. 왜냐? 원산 갈마만 제대로 돌아가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외야가. 외야가. 그렇죠. 그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얼마나 상품성이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 일단 그 나라에 대한 안심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럼요.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아니 우리 저기 그 가자지구 보내드릴 테니까 여행 가실래요? 저 지금 중국도 이번에 연휴 때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 좀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북한을 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북미 미북 관계가 트인다. 파격적으로. 평양에 미국 무역 대표가 들어간다. 또 먼 미래지만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 그럼 여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재판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외무상 최선이라고 아시죠? 네네. 우리도 유명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김정은의 최측근이거든요. 외무상 중에 그렇게 김정은 측근이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총리급 이상 대우를 받아요. 김정은에게 직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공이 뭐냐? 미국통이에요. 북한 외무성에서 철저하게 미국통으로 잘했어요. 그럼 미국통을 외무성을 시켜놨다는 얘기 뭐겠어요? 미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중국하고 관계 개선해봤자 종노릇밖에 못해. 종속 디펜던시. 98.3%의 무역을 준다. 2023년 기준. 그다음 러시아 밀착해봤자 얻는 게 없어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만 산다는 게 김일성의 유언, 김정일의 유언, 그다음에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량되지만 김정은의 속셈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 트럼프는 돈 안 내죠. 네. 돈은 누구한테 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러겠지. 일본하고. 그렇지. 네. 트럼프는 그러겠죠. 그러면 일본은 북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어요. 수급예산금 100억에 300억 달러. 우리는 남북관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적인 주적관계고 통일도 안 한다는데 우리하고 올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타국으로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서 이제 우리한테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나름 트럼프만 지금 김정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곱하기 10 정도 김정은이 더 원할 거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해안에 콘도 있지라는 계산된 팁을 던지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뭔가 좀 그게 거기에서라도 좀 풀려야 그래서 좀 외통수에서 좀 벗어나야 아까 말씀하신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 그 불필요한 그 엄청난 사람들의 피값을 안 지불해도 되니까 제가 틀리길 바래요. 왜냐하면 제 책이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 참 그렇죠. 사람 생명 얼마나 사는 것도 팍팍한데 거기서 비참하게 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중장기적인 발전에. 김정은이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또 북미가 미국이 스몰딜에 합의한다면 우린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 변화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지금 트럼프 앞에 줄서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네.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은 두 개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드 파워, 경제력, 경제력과 기반된 국방력. 지금도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가 과거에 천조국 그랬거든요. 네. 국방비가 1,000조를 넘는 나라가 될까 그때 예상이었거든요. 지금 1,300조 대회예요. 와, 엄청나네요. 미국 국방비가 1위고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미국 국방비보다 작습니다. 비슷하거나. 자, 거대한 국방. 중국 국방비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저기랍니까?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경제력. 지금 세계의 원천 기술에 절대 압도적인 다수를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가량을 좌우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결과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미국은 n분의 1이 아니고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도덕적 가치 이 두 개의 소프트 파워 이 두 개를 가지고 저 학교 갈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다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었죠. 그게 미국의 매력이거든요. 누가 강제로 안 시켰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그럼요. 다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게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가지고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탈냉전이 되고 소련이 무너졌죠. 근데 미국도 내리막길이에요. 지금은 세계 GDP에 아직도 절대 강자입니다. 한 25% 정도 내외 차지하거든요. 근데 40%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가 힘이. 그러니까 바이든은 동맹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일로 와. 나 혼자 힘드니까 스크럼 같이 짜자. 동맹 연대. 우린 같이 연대야, 이렇게. 그러니까 동맹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맹의 힘을, 역할을 빌리려는 거였거든요. 트럼프는 뭐냐? 돈 내놔 하거든요. 나 강해지고 싶으니까 돈 내놔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피와 구별이 없어요. 거래 중심적 동맹관. 네.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식의 대응이든 트럼프식의 대응이든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또 다른 버전이고 또 다른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바이든이 화장을 한 미국인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화장 안 한 거친 미국인의 얼굴인 거죠. 그러나 둘 다 미국인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아직도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동맹 체제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나토의 동맹이거든요. 지금 그 그린란드를 넘보잖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고 저 어디죠? 그린란드 땅도. 예, 그러니까 파나마우나. 동맹의 땅에 군사력 투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동맹이에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적대국? 그렇죠. 그 다음에 나토의 5% 방위비 내는 5%면 전시 체제예요, 사실상 GDP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동맹이건 피아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그 뭐죠?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힘에 의해서 따라는 가는데 앞에서 그냥 부글부글 막 이제 불만들이 쌓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미국의 도덕적 헤게모니
이게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4년 후에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거예요. 도덕적 가치, 모든 제국의 말기,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말기에는 도덕적인 쇠퇴가 일어납니다. 저는 트럼프에게서 그걸 보거든요. 왜 미국이 국제 분쟁에, 그 다음에 불량행위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거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중국은 뭐 어떻게 되죠? 전략외교, 힘으로. 그 다음에 경제도 폭력적 지배, 1대1로 강요, 빚 주고 못 갚으면 뺏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 너네들 보편 가치가 있어? 민주주의 인권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들만의 특색의 사회주의 가지고 우리가 한복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니네들 다 입어 그럼 입나요? 그건 우리 고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누굴 불러내요 맨날. 삼국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공자를 불러내잖아요. 공자학원. 공자가 지금 세상에 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애시당초부터 미국과 같은 패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프트 파워를 지배했던 미국이 그 가장 강력했던 가치 기반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트럼프는 꿰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자기들도 이제 살기가 퍽퍽해졌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주기로 했던 데에는 물건을 사주기로 당연하죠. 이게 거래 조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된다면 유럽서부터 그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그 뭔가 불만들이 막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이러브 관세 그러잖아요. 저는 트럼프 정책의 경제 정책의 모순이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경제가 발전하면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금융자본이 발달합니다. 핵심 기술만 남고 인건비를 요구하는 그런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 그런 제조업 생태계가 있나요? 그렇죠. 안 들어가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아, 보조금 줄게.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그다음 세 번째,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저임 노동력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다 내쫓잖아요. 네. 그럼 인건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 개 정책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관세, 보호무역지는 경제 침체를 가져옵니다. 해외 네. 경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더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도 벌써 나타나요. 트럼프가 경제는 좋아질 거지만 인플레도 올라갈 거다. 근데 진짜 그 저임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이긴 하겠지만 쫓아내는 순간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일자리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시키려면 돈을 자꾸 세게 불러줘야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미국 노동자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소비할 수 있는 건 저임 노동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식당 이런 데 많은 데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저임 노동력을 형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교포들이라든가. 그럼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그분들이 다 나간다. 그럼 우리 인건비로 대체가 되면 물가가 아마 식당의 밥값이 한 1.5배, 2배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충돌한다. 근데 실제로 그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위협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현상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다른 속뜻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요. 이미 미국은 파나마 노리아가 정권 붕괴시킬 때 파나마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라나다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안보적 문제에 있어서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이 파나마와 그린란드 얘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 파나마 운하 운영에 대한 중국의 개입. 파나마 운하는 젖줄이고 미국엔 숨통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경계심. 그린란드도 역시 그린란드의 히토리라든지 그린란드 인구 5만 내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이 그린란드에 환심을 산다. 그린란드 물가가 비싸요. 생수 500ml 하나가 8,000원, 9,000원 합니다. 그렇죠. 그 넓은 땅에 그 5만 명 그 물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 춥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는 히토류, 그다음에 이 북극 항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 근데 뭐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그런 문제에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만 갖고는 어렵고 의회 동의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도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동맹으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그렇긴 하죠. 내가 동맹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스로 인정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건 뭐냐? 보스의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리더십이 있다. 그렇죠. 믿을만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끝까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트럼프는 이제 나 그거 안 할 테니까 내놔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미국 중심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저는 이건 미국의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네. 안 된다. 오히려 그 마가에 역행할 거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이제 중간 선거, 중간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에요, 항상 현직 대통령의.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어떻게 했어요? 집권하자마자 의사당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 사면했잖아요. 그랬죠. 입법부를 집합했던 사람들을 사면했어요. 그건 뭐냐? 도덕적인 쇠퇴예요. 걱정이죠. 아주 걱정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도덕적 쇠퇴, 국제적인 도덕적 헤게모니 쇠퇴, 이걸 가지고 이 동맹들한테 돈을 다 받아다가 미국의 산업을 살린다? 관세가 만능이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왜 관세 정책을 안 썼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 대공황 1920년대인가요? 그때 대공황 바로 직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의 자멸을 혹은 그 어떤 경제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첫 번째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주한미군 뭐 철수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했지만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동의해서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의회가 결의했어요. 네. 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을 걸 거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무리한 정책이 만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그래서 1기 때 저돌적으로 했다 2기 때 떨어졌잖아요. 그 바이든한테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수정할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주 정부의 권한이 강해요. 그 연방 정부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장 이 지분이 많고 힘이 센 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되거든요. 그러게 막 보조금도 뭐 지급하고. 그럼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의 트럼프와 조금 지난 다음에 트럼프는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대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이 이미 지금 모든 해외 지원하는 그 보조금들 전부 중단을 시켰잖아요. 저 어디죠?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만 빼고 중동 쪽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국제기구들이 난리가 난 것 같던데 자금이 떨어져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이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것도 되게 다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러거전쟁 특사로 임명된 켈로그 퇴역 장성이 아니 그겁니다. 현재 영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동남부 해랑, 남부 해랑을 완성했거든요. 네. 이게 남한 면적이에요. 우크라이나 엄청나네요. 면적의 5분의 1이에요. 이 상태에서 휴전하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면 푸틴 휴전 안 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예산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무상이나 유상 차입이거든요. 무기 안 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젤렌스키는 답이 없어요.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전쟁 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휴전이. 그러니까 이게 강제 휴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는 건 푸틴에게 수치거든요. 1945년 이 독소 전쟁 이후로 끝난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난 이후로 러시아 영토를 외국분에게 뺏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뺏겼잖아요. 원래 서울시 한 배 반 정도 면적 차지했다가 지금 한 절반, 한 5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지금 북한 군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지금 이제 걸림돌이죠. 요게. 그러니까 이 휴전 전에 러시아는 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회복하려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를 쓰든 이걸 영토 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휴전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전하더라도 이 땅을 남부의 많은 영토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켈로그 안 중에 하나는 그러면 휴전하면 불안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재 전선 그 사이에 나토 병력을 파견하겠다. 네. 이건 푸틴이 안 받을 가능성이 받을지 안 모르죠.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장기간 유보한다. 그럼 푸틴이 이건 당근이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도 도와주겠다. 어떻게? 푸틴 석유, 러시아 석유니까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떼다가 관세죠. 떼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는 방안. 요 정도 아닙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러시아 자산이 전부 미국에 의해서 서방 세계에서 동결이 됐잖아요. 이 전쟁, 이게 협상이 된다 해서 휴전이 된다 했을 때 그 이 전쟁 배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재건 돈도 있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우리가 러시아 자산만 동결된 것만 알고 있지 러시아 안에 서방의 자산 동결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전쟁을 끝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 네. 첫 번째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토 문제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영토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포로 교환. 세 번째는 피해 보상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가 관계 개선. 요게 추측이거든요. 첫 번째,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분의 1 뺏겼는데. 그다음 포로 교환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상 문제.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관계 개선은 이거 물 건너간 거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종전, 평화협정은 어렵다. 그 휴전은 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전쟁을 좀 쉬자. 멈추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에 서명했지만 몇 달 내로 항구적인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몇 달이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불행하게도 종전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강제 휴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러시아도 지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에서 휴전 여론이 50%를 넘었어요. 땅 지겹겠죠. 뺏겨도, 지금 3년 넘게. 땅 뺏기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종전 여론이 더 커져가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하지 말자는 여론도 높아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잖아요.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미국인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인은 휴전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영토를 휴전하기 전에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우리를 치면 고지전인 거지. 네.
이게 전쟁을 끝내는 전쟁은 아니다. 양쪽 둘 다 끝낼 수 없다. 양쪽 다 완전히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슬픈 현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는 데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방식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트럼프가 나쁘잖아요. 저기 푸틴이 나쁘잖아요. 침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서 보면 트럼프 방식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소문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강제 휴전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럼 트럼프의 불법 침입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참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건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혹은 러시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휴전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또 패권 전쟁에 휘말리면서 지금 이 패권이라고 그러지만 냉전 체제 때는 공급망이 두 개였습니다. 네.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이게 별도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에 물건 파나요?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에 팔거든요. 그렇죠. 우리하고 일본에 팔고. 그다음 러시아가 석유를 어디다 파느냐? 전 세계에 팔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중단됐지만 러시아에서 연결된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쟁 중인데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다 그러지만 저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 냉전기에는 공급망이 따로 돌아갔고 지금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네. 냉전기에는 반공 진영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쟁 아님에도. 근데 이런 똘똘 뭉친 진영이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의 리더십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신냉전은 이제는 느슨한 진영처럼 보이는 그런 스크럼, 느슨한 연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해관계 있을 땐 손도 그렇죠. 잡았다, 각자 도생입니다. 떨어졌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트럼프예요.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각자 도생, 미국 중심.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보면 냉혹한 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냉혹한 질서는 뭐냐? 첫 번째는 다극화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됐던 세계가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줄어들면서 점차 다극화하는 거죠. 그게 많아지는 거죠. EU, 대한민국도 얼마나 위상이 커졌어요. 그렇죠. 중국. 물론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강자로 남겠죠. 아직도. 그러나 이게 미국의 힘이 강해지는 다극화가 아니라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드는 다극화를 할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무국화입니다. 아무도 이제 국제 질서에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을 안 느껴요. 유엔도 한 게 미국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은 어차피 이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 소프트파워에서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처를 받았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30년 EU는 분열돼 있고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이 오히려 냉전기보다 더 커지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무국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는 거죠.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면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 자국 중심의 실리주의. 그 동맹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끈끈한 동맹보다는 느슨한 연대 속에서 자국 중심과 커지는 그게 트럼피즘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미국의 패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한 뭐 집중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열풍이 부르는 것 같아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인터뷰들, 자료들 다 다시 재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맞상대하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한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우리가 모든 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김정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만 잔인하고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 리더십은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여러 측면에서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과대망상증입니다. 아, 과대망상. 네. 그다음에 나르시시즘, 자아도취형.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히틀러가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고급 장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의 신으로 생각해요. 만슈타인이나 뭐 롬멜 같은 정말로 능력 있는 장군들의 의견보다 항상 자기 주장을 강조합니다. 네. 히틀러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나르시시즘. 김정은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아, 이거 나와요. 그 실제로. 본인이 한 말이 나와요.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나의 취침 시간은 다른 사람들 24시간이 나는 새벽 5시다. 밤새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일이 뭐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애들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 그 밥그릇 고르느라고 밤을 새요. 그 최룡의 조용은 다 불러서 그 있어요. 제가 대동강 TV에서 쓰고 했는데 그릇을 쫙 쌓아놓고 밤새 골라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이제 학용품을 무료로 지급해라, 교복을 지급해라 이렇게 김정은이 지시하거든요. 의도는 나쁜 거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지급하니까 문제죠. 소나무 책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소나무 책가방이에요. 왜냐? 소나무가 튼튼하잖아요. 푸르고. 그 이름을 누가 졌느냐? 김정은이 져요. 그 다음에 민들레 학습장이 민들레예요. 그 누가 졌냐? 김정은이 져요. 그런데 시간을 쓰는군요. 네, 민들레 뭐냐? 이게 홀씨가 터져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날아가도록 지식이 퍼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도 있냐면 송도원에 국제야영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캠프, 청소년 캠프죠. 갔는데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옷걸이가 왜 없습니까? 아이들 방에. 아, 저기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넌지시 말합니다. 만일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옷걸이를 거시오. 이런 거 지시예요. 아, 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송도원에서 이 식당까지 가는데 이 건물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식당이 어디요? 아, 저기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소. 여기 지붕을 설치하시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기가 군사적인 대전략가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군사적인 지시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화살은 은밀성이 있으니까 현대전에 화살을 사용해라. 아니, 실제로 나와요. 그 어록. 그 람보에서 나오는. 예. 그 다음에 현대전은 포병전이다. 이런 건 맞아요. 우크라이나 포병이 주력이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거의 그 추운 겨울, 초겨울에 거의 뭐 겨울에 아주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해군 장성들을 바다에 수영을 시켜요. 섬까지 갔다 오라고. 장성이면 나이들이 좀 있을 텐데. 나이들 많죠. 왜냐? 아, 장군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칠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왜? 본인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 이래? 그럼 저쪽에서 물건이 오거든요. 근데 저쪽도 부족하거든요. 여기 해결됐어요. 그럼 뿌듯해요. 그거 봐. 근데 이번에 여기 갑니다. 이거 부족했잖아. 이거 왜 이래? 여기 있는 걸 또 와요, 다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아도취형, 나르시시스트고 만기칠남으로 모든 분야에 관여하면서 그 통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요. 바보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수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사연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감독한테 이렇게 하지 마. 편집하는데 이렇게 저희 가서 무슨 저기 다 감시.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지. 그럼 스텝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살찌는 거 보면은 또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새벽 5시까지 자면 새벽 5시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하면서. 먹어요? 먹어야죠. 아, 진짜 나는 그 김정은 이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항상 이게 굵직한 그 뾰루지가 5년째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안 짜지? 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일성 여기 혹 있던 거 아세요? 아, 예. 평생 혹을 달고 살았잖아요.
제거를 못했어요.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김정은이 뭐 저희가 얻은 첩보니까 첩보 수준이지만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있으면서 주로 누구랑 상담을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 김여정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남매끼리? 예, 남매끼리. 그 오누이 정치죠. 남매끼리 와인 마시면서 이건 일본 쪽에서 들었어요. 일본 쪽에서 그 북한에 접촉선이 있는 첩보예요. 그러니까 뭐이 확인되지 않은. 예, 확인되지 않은 들은 얘기 전달하면 김여정과 이 국정을 새벽까지 논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김여정의 별명이 평양의 저승사자랍니다. 왜냐 김정은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김여정한테 보고가 올라가서 김여정이 직보하는 체제가 따로 있대요. 아, 요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간부들 동향.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김여정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위에.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김정은의 부인,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그 여동생이. 예, 북한에서 배우자들은 권력이 없어요. 김정숙도 그냥 그 우상화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슬이 좋았던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도 여명위원장까지 했고 공개 행보도 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 없었다. 권력은 없었다. 그렇다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김정은의 이 6.25 전쟁, 뭐라 그럴까? 이 전쟁에 대한 인식, 이걸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냐면 얘 마음 후딱 이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핵 버튼 누를까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김정은은 사실은 전쟁 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모든 행보가 보면 본인이 군사 전략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군사 문제. 김정은의 공개 행보의 대부분이 군사 행보예요. 절대 압도적인 다수가 군사 행보예요. 거의 또 2013년에 김제도 데리고 다니죠. 어린애를.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에 1월 2일, 3일 날 4시간이 넘는 영화를 1부, 2부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 72시간, 우리말로. 북한으로는 72시간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부터 서울 점령하는 72시간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 김정은이 영화에 제작비를 댔어요. 그 다음에 영화에 각본도 썼어요. 아, 각본을 썼어요? 네. 그럼 그 영화는 김정은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네. 봐야겠네. 그 다음에 뭐 다 쓴 것 같진 않고 중요 부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출도 했어요. 야, 예.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 김정은의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중국 국뽕 영화죠. 장진호. 이거 보고 왜 우리는 이런 영화 못 만드냐라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72시간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북한 영화치고는 파격적이에요. 북한에서 애정 장면은요. 뽀뽀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안 나옵니다. 그냥 뽀뽀해도 그냥 왈칵 알면서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적이지 에로티시즘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동무 군밤 까서 동무 드시라 그러면 아이 몰라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근데 이 영화에는 배드신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이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 상반신을 드러냈지 목욕하는 장면.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 옷 벗는 장면 이런 다 나와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아, 북한 입장에서는. 네, 놀랬어요. 이런 영화를 김정은이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건 처형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과거 영화를 보면 너무나 파격. 그러니까 저는 보다가 우리나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 유니버셜 뭐 이런 거 쫙 올라가잖아요. 이번 72시간 영화는 저는 예술 영화를 딱 거의 그걸 카피했어요. 짜짜짜짜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면에서 한류의 영향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아, 배우 캐스팅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우 선정, 분장, 연기까지 다 김정은이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일례를 들면 이제 그 주연 배우가 중대장이에요. 박건호.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최신소 여직원인데 이제 이 박건우가 여자한테 이제 자전거를 사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최신소까지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우체국이죠, 최신소가. 우체국.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뒤에 내리라고. 그래서 최신소까지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대사합니다. 여기 나와요. 김정은 이렇게 시켰다는 게.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그 정도까지 곳곳에 개입했어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한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한류 영화하고 가 너무나 유사해요. 여기저기가. 자, 이게 첫 번째 파격.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런 대로 재미있게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이 영화는 철저하게 북침 영화예요. 평화로운 북한을 미국과 한국의 미제와 괴뢰, 한국괴뢰가 북한 편으로는 야수적인 전격 침공을 통해서 평화로운 북한 마을의 인민들을 학살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든지 남쪽에서 도발하는데 평화를 지키자고 막 노력을 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또 코미디입니다. 그럼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군이 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한국군이 탱크를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해요. 그때 우리 탱크가 어디 있어요? 그랬죠. 물론 자세히 보면 장갑차인데 인민군은 갑자기 막 당하는 허겁지겁 막 학살당하는 그런 민간인을 학살당하는 그려놓고 우리는 막 기계화 부대로 몰려가는 이렇게 막 그려놔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코미디인 게 4시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4시 10분에 김일성이 노동당 중앙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니 10분 만에 어떻게 개최합니까? 그 평양에 지하철도 없고 차도 없고 그 스태프들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다 모입니까?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 만에 모여요. 이게 첫 번째 코미디. 그다음에 4시 반에 이제 조선인민군 작전실에 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공격, 그러니까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요. 30분 만에요. 아니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남쪽에서는 전면전을 했는데 어떻게 전면전도 준비도 안 된 친구들이 30분 만에 남쪽으로 반공격 전면전으로 지금 전환을 합니까? 네.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인민군은 반공격으로 전환해서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기적을 했는데 서울에서 5일을 허비했다. 일부 그 당시 이제 민족포위성 국방성이거든요. 이 간부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5일을 허비함으로써 미국에서 증원군이 파견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이 얘기는 뭐죠? 그 철천지 하늘을 지금 낳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순식간에 밀어붙였으면 김정은은 뭐냐? 이제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전술핵 공격이거든요. 공개했어요. 주요 도시, 서울. 본인들이 말했어요. 주요 시설과 도시. 그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오산, 군산 이런 기지를 전술핵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군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지금 올해 1월 달에 쏜 게 괌을 타격 대상을 한 거거든요. 네. 괌과 일본의 기지들을 묶어놓거나 아니면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증원군이 오기 전에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쟁관은 6.25 전쟁에서의 그 뼈저린. 그 나와요. 뼈저린 일시적 후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들이 후퇴한 걸 일시적 후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그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고 순식간에 점령을 하겠다. 순식간에 이건 시간 끌면 안 되고 미국이 미국에서 오기 전에 끝내야 된다. 예, 그게 김정은의 전쟁관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걸 현실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물론 핵이라는 건 벌침과 같아서 쏘면 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쓰지는 못하죠. 지금 푸틴도 못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나 김정은의 머릿속에 72시간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72시간 치면 전편일편 나오거든요. 4시간 좀 넘는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근데 호기심으로 그 배드신부터 시작해서 보면 정말 파격이다. 아, 제가 영화를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영화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거다. 하여튼 여기에서 김정은의 어떤 전쟁, 그다음에 남한 침공에 대한 전략을 읽을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잘 김정은의 의도를 잘 간파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헌법에도 그 북쪽 헌법에도 이게 바꿨잖아요. 그 이제 우린 서로 다른 나라로.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아, 말로만 이렇게 예, 나온 거고. 말로는 이제 물론 이제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뭐 적대적인 관계다 이거는 들어 있는데 민족과 통일 개념을 헌법에 삭제했는지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했는지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일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도대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 것인지.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통일과 민족,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를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통 공산주의에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계라 이게 막스 공산당선의 마지막이거든요. 노동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민족인 거예요. 경제 공동체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민족은 피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민족을 강조한 건 뭐냐?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붕괴하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다. 한 개 1이면 조작이 99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그래서 자기가 19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마이니치 신문과 이 인터뷰하면서 네.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김일성이 민족의 별이라 뭐 조선의 샛별이다 모든 조작된 얘기를 만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족과 통일은 6.25도 그러잖아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조국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그럼 남쪽이 조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민족과 통일을 삭제해라? 그건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죠. 네. 할아버지 부관 참시한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이국관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 체제경쟁에서 패배했으니까 내 독재만 지키겠다. 근데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 통일민족까지 지우려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삭제했는지 여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괴뢰 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조선이라는 말 안 써요. 남반부란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비상계엄 탄핵 사태도 지금 2달 가까이 지나잖아요. 근데 6, 7번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것도 간략하게 보도하거나 내용상. 그다음에 외신의 보도를 빌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명인간, 남의 나라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대적인 이국관계로는 같지만 그러나 통일민족 개념 삭제는 명문화하는 데는 아직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지가 집권한 게 백두혈통이라는 건데 백두산이 김일성이 항일운동했다는 의미의 백두거든요. 그러면 이 항일이라는 건 뭐냐? 조국해방전쟁, 항일, 투쟁. 이게 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영토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민족 개념 삭제는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뚜껑을 열어놓은 거죠. 네.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덮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죠. 하여튼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호전적, 그 다음에 저돌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릴지. 일단 김정은의 전쟁과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첫 번째 현대전은 돈이 전쟁합니다. 러시아도 지금 석유 팔아 전쟁하는 거거든요. 석유 줄 거라면 전쟁 못해요. 미국이 전쟁 잘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면전을 치를 만한 경제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러시아의 막대한 물량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지들 쓸 것도 부족해요. 네. 거기다 인민군까지 파병했거든요. 그럼 전쟁을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막 방벽 쌓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듣다 보면은 방어적 차원이에요. 네. 방어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이런 위협 문제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죠.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참 이게 들어볼수록 이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상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수록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뭔가 일치단결한 어떤 해결책들, 대응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미국을 좀 잘 상대해야 되고.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